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이국희 교수입니다. 생산성 있는 일에 몰입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이퍼 포커스, 몰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10분 이상의 초집중 상태죠. 이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이 부분이 좀 어려우셨다면 오늘 강의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퍼 포커스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리들을 몇 가지 추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몰입과 중독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해 볼 거고요. 또 미디어 콘텐츠를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이 왜 이 미디어에 중독되는지 이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되고요. 커피 쿠폰이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네, 보고 계시죠? 하이퍼 포커스를 쉽게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은요, 목표를 내 눈앞에 두기입니다. 이 전략은 목표 가속화 가설에 근거하는데요. 목표 가속화 가설이란 헐이라는 심리학자가 주창한 이론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목표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론인데요.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에 집중한 결과로, 즉 목표에 대한 집중력이 향상된 결과로 과업의 질이 좋아지고 실수도 줄어들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세이브한 시간이죠. 이것을 온전히 다음 과업에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즉 뭐 다음 과업 절차에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과업의 양까지도 더 증가시킨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목표 가속화 가설을 가장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있는데요. 행동경제학, 소비자 행동, 마케팅 심리학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쿠폰, 이 쿠폰의 사용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쿠폰이 있죠. 커피를 10번 먹으면 한 번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입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방문 때 커피를 하나 시켜 먹으면은 이 첫 칸에는 도장이 찍히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쿠폰은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단 칸이 10칸이 아니고요, 12칸이에요. 그리고 1번과 2번 칸에는 벌써 도장이 찍혀 있죠. 그냥 이건 먹지도 않았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찍힌 것처럼 만들어 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쿠폰을 사용하는 카페 사장님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두 가지 종류의 쿠폰을 손님들에게 무작위로 나눠줄 건데요. 자, 이 두 가지 쿠폰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회수가 될까요? 즉,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사람이 공짜 커피를 먹게 될까요? 사실 이 공짜 커피를 먹게 된다는 것은 카페 입장에서 뭐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만큼 수익이 많아졌다는 의미잖아요. 매출이 늘어났다는 의미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카페가 있지만 우리 카페가 그 주변 상권을 점유했다. 시장 점유 이런 거 아시죠? 시장을 점유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요, 이제 손님들한테 이 두 가지 이 쿠폰 종류를 막 무작위로 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손님들 중에는 이 쿠폰을 그냥 받아가는 게 일단 좋은 거죠. 받아가서 쌓이면 공짜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손님들 중에는 이 쿠폰 종류가 두 종류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커플이 오면은, 커플은 서로 쿠폰 이렇게 언뜻 보일 수 있잖아요. 커플한테는 이제 같은 쿠폰을 주면서
이 다른 쿠폰이 있다는 건 아무튼 이 눈치 못 채게 했거든요. 친구끼리 같이 와도 같은 쿠폰을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회수된 쿠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느 쿠폰을 받아간 사람들이 더 많이 매출을 올려줬는지, 커피를 더 많이 마셨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순간이죠. 과연 어느 쪽 쿠폰이었을까요? 왼쪽일까요? 아니면 오른쪽일까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12칸에 미리 2개의 도장을 찍어 놓은 쿠폰이 2배 가까이 많이 회수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잠시 수학의 비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왼쪽의 쿠폰부터 보시죠. 첫 번째 방문에서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를 하나 먹고 도장 하나를 받으면 목표, 즉 공짜 쿠폰을 먹는 목표의 몇 퍼센트를 이룬 건가요? 10개 중에 하나, 즉 10분의 1이니까 10%를 이룬 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쿠폰을 한번 보시죠. 똑같이 아메리카노를 하나 먹고, 즉 첫 번째 방문에서요. 쿠폰을 하나 받으면 벌써 세 번째에 도장이 하나 찍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표의 몇 퍼센트를 이룬 게 되나요? 그렇죠. 12분의 3, 4분의 1. 확률로 바꾸면 무려 25%를 이룬 게 됩니다. 물론 지금 더 먹어야 하는 커피의 절대적인 개수는 9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요, 상대평가주의자입니다. 우리 뇌는 상대평가해요. 절대적인 수를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잘하는 것이 바로 평균을 계산하는 걸 참 잘하고요. 상대평가, 비율 계산하는 거 우리 뇌가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상대적인 비율을 우리 뇌는 고려하고 바로 이 과정에서 마법 같은 일이 지금 생긴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회수된 쿠폰들의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쿠폰 도장에 커피를 구매한 날짜가 찍혀 있어서 그 사람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음료를 먹기 위해서 카페에 방문한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목표 가속화 가설이 뭔지 말씀드렸죠. 과연 사람들은 10번, 즉 마지막에 가까워올수록, 공짜 커피에 가까워올수록 카페를 방문하는 간격이 짧아졌을까요? 예상대로입니다. 1번부터 5번에 도장이 찍힐 때까지는 3일에 한 번 정도 오던 사람들이 5번 쿠폰에 도장을 받은 다음부터는 2일에 한 번 왔어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7잔의 음료를 마신 다음부터, 즉 쿠폰의 도장이 7번에 넘어가면서부터는 매일 왔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목표가 가까워올수록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는 거죠. 그럼 목표가 가깝게 느껴지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를 적용하면, 이 목표 가속화 가설을 적용하면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을 텐데, 자기 개발을 잘할 수 있을 텐데요.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 오른쪽 쿠폰처럼 미리 12칸을 만들어 놓고 또 이 12칸에 도장 2개를 찍어 놓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난이도가 적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과업의 난이도가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아야 됩니다. 적절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너무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과제를 도전적인 과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목표 가속화 가설을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바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적절한 과업 수준, 뭔가 도전해 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과제의 수준입니다. 내 기술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은데 과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은 불안하겠죠. 이러면은 하이퍼 포커스를 통한 몰입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내 기술이 막 이렇게 높아요. 막 한참 높은데 과업 난이도가 이렇게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루하겠죠. 이 역시 하이퍼 포커스를 통한 몰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수준과 난이도가 있을 때 이게 딱 맞는 부분. 예. 이게 여기서 우리는 최적의 경험, 즉 하이퍼 포커스를 통한 몰입을 하기 쉬워지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는 이거를 플로우 채널이다, 즉 몰입의 채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통해서 TV의 채널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채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과업 수준의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수행하는 과업에서 이 플로우 채널을 맞추는 좋은 방법은 그럼 뭘까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목표를 좀 잘게 쪼개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만드는 거죠. 목표를 수행하는 절차를 잘게 쪼갤 수도 있고요. 또 목표를 수행하는 그 단계를 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의 예를 들면 대학 교과서, 대학 교과서는 일단 진도가 빡빡하죠.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잘게 쪼개서, 즉 예습하는 단계, 복습하는 단계,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또 이렇게 목표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플로우 채널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한 번 시작했을 때, 즉 처음 그 과업을 시작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첫날 좀 많이 해두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과업들은요, 커피 쿠폰하고 좀 달라서 내가 몇 번의 쿠폰을 받아야 공짜를 먹을 수 있는지, 몇 번을 찍어야 목표에 도달할지, 이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처음에 많이 해두면은 좀 괜찮습니다. 처음에 일을 붙잡았을 때 최대한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감이 오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뜨문뜨문했을 때 겪어야 했을 법한 시행착오들도 한꺼번에 다 겪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그건 좀 그때그때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또 여러분들의 개인별 이 사전 지식과 인생의 배경,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말 그대로 정답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거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하다는 양은요, 감이 올 때까지, 그렇죠? 아, 뭔가 이 정도면 내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 내일부터 이 일을 다시 시작하면은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찍어야 내가 목표를 달성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가까워졌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틀, 프레임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틀, 개요, 목차, 이런 외형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서를 써야 된다면 그냥 목차와 형식을 잡아두고 파일로 딱 저장해 두는 거죠. 내가 PPT를 만들어야 한다면 PPT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마다 발표할 PPT를 만들 때 그 스타일을 각자가 쓰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일단 잡아두는 겁니다. 또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어질 최종 결과들이 들어갈 표,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또 내가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좀 세팅해 두는 겁니다. 또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이렇게 짜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필요한 이 함수들이 있죠. 이 함수를 쓰면 조금 더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예측되는 함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이 함수는 분명히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함수. 그리고 내가 업무를 수행할 때 뭔가 예측되는 일들이 벌써 있잖아요. 그럼 몇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짜놓는 거죠. 그런 것만. 그리고 폴더 하나에 그 함수들만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일의 외형, 틀, 프레임을 미리 잡아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외형을 잡고 틀을 잡는다는 것은 일 전체를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의미거든요.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식의 한 유형으로 말씀드렸죠.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 중에, 즉 암묵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상은 내 머릿속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사실 뭔가 준비하는 게 어렵죠. 즉 틀을 잡는 과정에서 틀을 잡는 과정 자체가 일 전체, 과업 전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틀을 잡으면서 이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쿠폰에 도장 2개를 미리 찍어 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는 자이가르닉이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현상인데요. 사람들은요,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완성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요거 잘 못 참습니다. 곧 완성할 때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고요? 사람들은요, 찜찜하게 남아있는 일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요, 아까 말한 이 자이가르닉이라는 학자, 이게 그 학자의 성이거든요, 성. 그래서 이 학자의 성, 라스트 네임을 따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틀을, 이 프레임을 내가 만들면서 어떤 목표를 수행할지 염두에 두게 돼 있는데, 그게 미완성인 상태를 견딜 수 없는 거죠. 찜찜하거든요. 사실 제가 앞서 말한 거, 첫날 일을 최대한 많이 해둬라, 이 전략도요,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날 내가 시행착오도 겪고 최대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서 뭔가 감을 잡았는데 이 일을 그만두자니 찜찜하거든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찜찜함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해서요, 다음날부터라도 일어나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목표에 관련된 활동에 쫙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목표가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내가 과거에 예전에 이루어놓은 일들 중에 혹시 목표와 관련된 것이 없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12개의 쿠폰을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도장 2개를 찍어놓은 게 없나? 진짜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이 가끔 1년 전에 옷에, 그러니까 겨울옷에 이 현금을 넣어놨는데 잊어버렸던 거예요. 5만원짜리 현금, 만원짜리 현금을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날이 추워져서 겨울옷을 이렇게 꺼내다가 현금을 찾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목표를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이미 내가 목표에 관련돼서 이뤄놓은 게 있었다니. 이런 행운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목표가 가깝게 느껴지겠죠. 목표에 좀 더 가까이 왔다, 때로는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이렇게 가까워진 마음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확률, 목표와 관련된 과업들의 집중력을 발휘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전략들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만드셔야 되겠죠. 이런 전략들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법은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저는 원리를 알려드리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여러분 개인별로 잘 사용하셔서 이런 목표를 정말 끝까지 잘 추진하고 결국에 이루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이퍼 포커스에 기여하는 두 번째 전략은요, 리추얼 만들기입니다. 리추얼이라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목표와 관련된 행동을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같이 만드는 거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일을 그냥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리추얼은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는 학습 심리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설명했었죠.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으로요. 이 연구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에서 파블로프의 개 실험, 메트로놈과 먹이를 연합시켰던, 그래서 나중에는 메트로놈 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됐던 그 실험에서 뭔가 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이제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의 끝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파블로프는요, 이 현상을 발견한 다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동료 학자들에게 이 현상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대학에 있던 학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 있던 학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당시에 편지로도 연락을 하고, 해서 이 실험을 시연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실험을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예약을 하고 모든 장비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파블로프의 개를 데려가야죠. 이 개를 자기 차에 딱 태우고 그 대학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다 파블로프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로놈이 작동하죠. 똑딱 똑딱 먹이를 줬어요. 똑딱 똑딱 먹이를 줬어요.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이제 절정의 순간이 왔죠. 먹이를 주지 않고 메트로놈 소리만 마침내 들려줍니다. 파블로프에게가 이제 침을 흘릴 때가 됐죠? 그런데 과연 모두의 기대처럼 파블로프의 개가 침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 모여든 다른 학자들, 이것을 좀 보려고 모여든 학자들이 막 놀라고, 이야,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환호하게 됐을까요? 근데 아쉽게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메트로놈은요, 그 개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을 흘리는 반사작용은요, 먹이만 유도했어요. 파블로프는 망신을 당했죠. 몇 번을 해봤는데도 메트로놈만 들려줬을 때는요, 걔가 침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그냥 짐 싸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대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게 왜 안 됐을까? 이러면서 원래 자기가 있던 장소, 이 걔가 지내던 장소, 그곳에서 이 실험을 다시 해봅니다. 그 같은 장소에서.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실험하던 장소에서는요, 아직 먹이랑 메트로놈을 연합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걔가 메트로놈 소리를 듣자마자, 똑딱, 똑딱 하자마자 그냥 침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블로프는요, 막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땅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걔가 학습한 것은 메트로놈 소리만이 아니라는 걸요. 메트로놈 소리가 들리던 그 장소. 그러니까 파블로프와 늘 같이 있었던 그 장소죠. 그 다음에 그 장소의 분위기, 그 장소의 상황, 그 장소의 조명, 그 공기, 그 장소의 냄새, 이런 모든 것들을 걔는 학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걔가 새로운 장소, 즉 새로운 학교에 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이 새로운 분위기, 상황, 조명, 공기, 냄새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이 인지적인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걸 알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걔가 가지고 있는 주의 집중력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다 쓰느라 더 이상 이 학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력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쓰면은 원래 있었던, 즉 메트로놈 소리를 똑딱똑딱 들었을 때 이게 먹이가 나온다는 신호지, 이걸 알고 침을 흘리게 되는 이 반사작용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얻은 파블로프는요, 이제 방식을 좀 바꿔요. 자기가 이 학자들이 있는 다른 대학으로 가지 않고요. 학자들을요, 자기가 원래 연구하던 그 실험실로, 원래 파블로프의 개가 생활하던 이 실험실로 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험을 이제 반복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이번에는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블로프의 개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하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건지 막 설명을 하면서 조건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학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리추얼이라는 것은요, 사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은요, 연합학습입니다. 심지어 파블로프의 나중에 얻은 깨달음, 즉 분위기, 온도, 습도, 조명, 냄새, 소음 등등 이 환경의 모든 것을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익숙한 것 안에 내가 탁 들어가면 특정한 행동이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리추얼입니다. 파블로프가 자신의 개에게 똑딱똑딱 먹이를 주고 똑딱똑딱 먹이를 주고 이렇게 같은 환경, 즉 같은 장소, 같은 조명, 같은 냄새에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습관이 그대로 나오게 했듯이 여러분도 이런 연합을 형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내일도 오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모레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이거를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몸이 반사적으로 툭 도서관으로 이동을 하고 도서관에 도착하면 반사적으로 그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자리에 탁 앉으면 반사적으로 12시까지 몰입해서 공부하게 되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리추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식적인 일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리추얼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즉 미국의 무용가 트와일라 타프를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트와일라 타프는요,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매일 아침 나만의 의식, 이 리추얼이죠. 종교적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연습복을 입고 후드티를 걸치고 모자를 쓴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나는 어김없이 택시를 불러세우고 운전자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91번가와 퍼스트 애비뉴 모퉁이에 있는요 펌핑 아이언 체육관으로 가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다음에 2시간 동안 바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식, 즉 내 리추얼은 매일 아침 체육관에서 하는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다. 내 의식은, 즉 내 리추얼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그냥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펌핑 아이언 체육관 가주세요. 이렇게 목적지를 말하는 순간 내 리추얼은 끝이 나고 그렇게 어제와 유사한, 어제와 어쩌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슬라이드를 더 넘기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역시 타프가 한 말입니다. 보시죠. Creativity is a habit. 창의성은 습관이다. And the best creativity is the result of good work habit. 최고의 창의성은요, 좋은 습관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퍼 포커스에 기여하는 세 번째 전략은요,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6번째 슬라이드 보고 계시죠?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는 대표적인 방법은요, 명상이 있는데요. 엄청난 명상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앉아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오래도록 내뱉는
이런 정도의 명상도 좋은 명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한 4번, 5번, 3번 이상 나눠서 내뱉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심장 박동을 조금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잠시 눈을 감고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즐거운 일, 지난주에 있었던 즐거운 일, 행복했던 순간들을 음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심장 박동만 차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신체가 사실 거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상태,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상태가 되죠. 즉 하이퍼 포커스에 유리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대학원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명상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한 집단의 학생들은요, 2집단으로 나눴는데 이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2집단 중에 한 집단은요, 명상을 하게 했어요. 다른 집단은요, 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섭취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입학시험, 소위 GRE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한 집단은 명상하게 한 집단이 있고,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를 잘 공급하는 것을 학습한 이런 집단이 있었어요. 그걸 실천하게 했죠, 그리고. 이 2집단 중에 진짜로 이 GRE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집단이 더 성적이 좋았을까요? 네, 바로 명상을 한 집단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요, 명상이 공부에 대한 하이퍼 포커스를 도와줬다. 아주 초집중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생산성 있는 공부, 더 충분히 몰입하는 공부를 유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명상을 한 집단은요,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지능, 학자들은 유효 IQ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효 IQ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효 IQ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신 건데, 바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입니다. 거기 세로축에 워킹 메모리 카파시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작업 기억이 뭐였나요? 우리가 가진 사전 지식과 현재 습득하고 있는 지식을 통합하고 재배열하고 재조직화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죠. 또 우리가 가진 사전 지식들끼리 융합하고 재배열하고 재조직화하는 이런 정교화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 있지만 이 정교화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정교화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이게요, 사실 지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할 때, 즉 하이퍼 포커스를 통해서 몰입에 진입했을 때, 이렇게 정교화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플로우죠. 물길을 따라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리저리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대의 정교화 능력, 최대의 유효진행 스위치를 탁 켜두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과 집중을 못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최대의 유효지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스위치가 이렇게 꺼져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차이가 없다면 크게 더 이상하겠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적 있는 몰입의 선순환 그림이 다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요, 공부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고요. 공부를 시작해서 10분간 하이퍼 포커스 할 때 오늘 이 배운 것들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몰입으로 이어가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시간, 또 때로는 3시간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이 몰입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요, 인지적인 과부하가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을 하시거나 단순 노동을 하면서 좀 쉬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산책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특히 뭐 나무나 꽃, 뭐 풀, 이런 자연이 있는 곳에서 산책하시기를 권합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할 때 이 회복력이 가장 빨라지거든요. 그런데요, 만약 이렇게 인지적 과부하 상태가 됐는데 몰입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제돼서 시간, 공간, 자의식을 다 의식하게 됐는데 휴식을 하지도 않고 좀 단순 노동을 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쉬지 않는다면, 내 머리를 좀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런 인지적 과부하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할 일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간신히 다음에 할 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일이 원래 손에 잘 안 잡히는데 했다고 그냥 쳐봅시다. 억지로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때 일에 집중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너무 당연하죠. 아직 인내심, 자제력, 자기통제력, 이런 고갈된 이 인지적인 자원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일은요, 너무 당연하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몰입했다는 것은요, 1시간 만에 할 수 있었던 이 일이었던 거죠. 몰입을 했다면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 집중이 안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2시간, 3시간 잡고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일하거나 공부했으면은 신체적인 건강도 지키고 일도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과업의 양도 늘고 질도 좋아질 텐데, 모든 게 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이 인지적 과부하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공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간 예민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요, 사회적인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좀 충동적으로 바뀌어요. 광고에 혹하거나 이 홈쇼핑 같은 거를 잘못 보게 되면은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그래서 좀 높아지죠. 한 슬라이드 더 넘겨주시고요. 이런 인지적인 과부하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도덕적 행동, 윤리적 행동, 이타적 행동, 이런 것도 저하됩니다. 인종차별, 성차별적 행동도 심화되고요. 고정관념에 입각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도 더 강해져요. 자제력이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과 행동을 막 하는 거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아주 이기적인 선택을 할 확률도 증가합니다. 또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섹시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담패설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이성이 있다면 이성의 아름다운 외모만 보고 판단할 가능성도 증가해요. 또 아까 말했듯이 인내심이 저하되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제 11번째 슬라이드로 가시면요,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있을 때 굉장히 본능에 더 충실해진다, 이런 연구예요. 연구자들이요, 현재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연구에 참여할 당시 이미 평소보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절반을 이제 또 따로 좀 추출했는데, 이 다이어트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고요. 다른 절반의 사람들은요, 무작위로 제시되는 7자리 숫자를 외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우고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제 내가 어떤 과제를 줄 텐데 이 과제가 끝날 때까지 이 7자리 숫자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돈 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계속 이 숫자를 외우고 있는 상태로 또 다른 과제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일종의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과제였어요. 눈앞에요, 진짜 초콜릿 케이크를 두고, 그 다음에 진짜 과일 샐러드를 이렇게 둔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해준 거죠. 먹을 기회를 줬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숫자를 기억하면서요, 인지적인 과부하 상태에 처했던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즉 초콜릿 케이크를 선택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숫자 외우기 과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과일 샐러드를 먹은 거죠.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연구자들은요, 진짜 초콜릿 케이크가 아니라 그냥 사진 초콜릿 케이크를 보여주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또 사람들을 또 사실 좀 구분했던 거죠. 즉, 눈앞에서요, 초콜릿 케이크의 그 달달하고 아주 달콤한 냄새가 솔솔 나는 진짜 케이크가 있었던 조건에 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사진만 보고 그림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케이크를 준다고 한 거죠. 냄새는 안 나고 아무런 사진만 본 거니까요. 근데 그랬더니 결과가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이때는요, 7가지 숫자를 외우면서 인지적으로 과부하 상태였던 사람들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요,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고를 때는요, 과일 샐러드를 골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눈앞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즉, 내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 만화책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를 툭 놓는 것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두고,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참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환경 자체를, 상황 자체를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즉 생산적인 목표에만, 공부에만, 과업에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를 악물고 유혹에 견딜 필요조차 없겠죠.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는요. 공부에 필요한 것들만 내 주변에 있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싹 이렇게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실 때, 특별히 공부하러 갈 때 스마트폰은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눈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두고 냄새 솔솔 나는데 이걸 참는 건요, 사실 바보죠. 바보가 하는 일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초콜릿 케이크 자체를 그냥 집에서 없애버립니다. 네. 파트 1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파트 2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영상을 이어서 봐주세요.